네, 시청자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스페셜 리포트 유튜브 조회수가 210만을 달성했다고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4월달 우리가 4번, 1년에 4번 공개 방송을 하는데요. 4월달 공개 방송은 조금 특별한 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4월 첫째 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시간 편안하셨습니까? 이 토마 피케티는 그의 저서 21세기 자본론에서 소득 성장률이 자본 수익률을 결코 앞지를 수 없기 때문에 이 불평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실제로 포브스 자료를 보면 미국에서 달랑 650명의 억만장자들이 가진 재산이 4조 2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합니다. 4조 2천억 원이 아닙니다. 4조 2천억 달러입니다. 미국의 한 해 GDP가 21조 달러 정도 하니까 정말 극소수가 가진 부의 수준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의 자산 가치가 팬데믹 봉쇄 조치가 시작된 지난 3월 이후로 오히려 44%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이 피케티의 주장처럼 부자들은 그 자본소득 증가율이 엄청나서 일반 노동자들에게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면하게 바르게 살고 적당히 잘 사는 사람을 보면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팬데믹에서 피똥 싸고 있는데 누구는 가만히 앉아서 자본소득으로 정말 평생 쓰지도 못할, 구경도 못할 정도의 수천억씩 수익을 거저 얻고 있다면요. 이때부터 마음속에서는 이 우라가 움트기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인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났었잖아요. 성주의 아들로 태어난 친구들은 매일 어느 유곽에서 파티를 할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데요. 이 찢어진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은 매 끼니를 걱정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 구조적 불만들이 혁명으로 분출됐고, 세상은 매우 빠른 속도로 붉게 물들어 갔습니다. 이후로 자본주의 진영에서는 이런 부의 편중과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을지를 두고 수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상속세를 만들고 물가세를 도입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부의 불평등은 수정되지 않고 오히려 누적적으로 깊어지기만 했습니다. 그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죠. 미국은 팬데믹 이후에 이성적인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현금을 무자비하게 살포했어요. 이제 그만하면 충분하겠지라는 생각이 들던 지난해 연말에 또다시 9천억 달러를 추가로 쏟아부었고요. 그 돈을 다 쓰기도 전에 1조 9천억 달러를 연달아 통과시킵니다. 미국 국민 1인당 쏟아부은 부양책의 규모는 무려 16,000달러에 달했을 정도인데요. 이에 반해 이머징 시장에서는 고작 200달러 정도만 지불됐어요. 미국이 이머징 대비 무려 80배나 쏟아부을 수 있었던 이유를 그들은 기축통화를 가졌으니까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모두 그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중병에 걸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미국 자본주의를 치료하자는 목적도 있었을 겁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군요. 지난 2월 18일 방송에서는 이 서머스 교수의 주장을 소개해드렸었죠. 그는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재정정책은 부족한 것보다는 과한 것이 낫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또 지난 2009년 당시 재정정책이 좀 더 큰 규모였다면 훨씬 좋았을 거리란 생각에도 변함이 없다. 하지만 지금 재정지출이 지난 2009년도 금융위기 대비 약 6배가량 큰 규모라는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이죠. 서머스 교수는 자신이 재정정책에 강한 신봉자였음을 분명하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엄청난 돈을 쏟아부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긴 IMF에서도 이번 팬데믹으로 인한 타격이 지난 금융위기보다도 덜하다라고 평가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덜한데 6배나 더 큰 재정정책은 이건 산술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는 수준은 아닙니다. 이번 주에는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서도 단 한마디를 꺼냅니다. 이 부양책이 추정 필요 규모보다 5배나 크다는 겁니다. 이는 인플레가 엄청났던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 단 한 차례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당시 연준은 폭등하는 물가를 통제를 했었지만 실패했었다. 얼마 전 서머스 전 재무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그 견해가 틀렸다고 말하는 이코노미스트가 많은데 이를 증명할 자료를 제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점에 참
참으로 놀랍다. 모두 하나같이 인플레를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뿐인데 그 누구도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누군가는 인플레 지표를 보고 두려워할 수도 있는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는다. GDP의 2, 3% 규모의 부양책만으로도 충분히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인데 그런데 13%라면 과연 앞으로 미국에는 어떤 일이 전개되겠는가? 라고 말이죠. 이 글들은 경제학 초짜 유튜버들의 주장이 아니에요. 로렌스 서머스 교수는 현재도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진짜 교수고요. 미국 71대 재무장관 출신입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평생에 걸쳐서 경제만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연준에서도 매우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였던 윌리엄 더들리 기억나시죠? 전 뉴욕 연은 총재마저도 현 정부의 과도한 재정 투자로 인한 물가 상승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조언합니다. 최근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를 보면 미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코로나19을 제치고 인플레이션이 1위로 꼽혔을 정도로 학계는 물론이고 재계에서도 이 미국의 과도한 재정 투자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정말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미국의 재무부나 연준에서는 오로지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로만 일관해 왔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증세라고 하는 것, 세금을 올린다는 것이 분명 경기 흐름에 역행하는 행동이에요. 실제로 경제학에서는 텍스 이펙트라는 용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경기 회복을 바란다는 이 바이든 정부는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증세와 더불어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사랑하니까 헤어진다는 말처럼 정말 이상한 발상이에요. 지금 시장이 어렵다면 증세는 미루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경기가 좋다면 부양책을 더는 늘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바이러스 때문이라지만 경제학 초짜가 봐도 과도한 수준의 돈을 뿌린 이유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미국의 GDP를 부풀림으로써 70% 수준까지 바짝 추격하고 있는 중국을 따돌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요. 둘째, 너무도 과도하게 집중된 부의 편중을 이 바이러스를 핑계 삼아서 강제로 재조정시킬 수가 있어요. 돈을 먼저 뿌리고 그 돈을 충당한다라는 취지로 세금을 올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의 재분배가 가능해지거든요. 이걸 전문용어로 일타쌍피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곧장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증세가 시작된다고요? 그럼 미국의 기업들은 이익이 감소할 것이고 주가는 하락하겠네요? 라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부유세와 보편적 증세를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죠. 일반적인 증세는 법인세를 인상하거나 소득세 인상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아마도 이 방송이 송출될 때쯤이면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안과 더불어서 증세에 대한 기본 구상이 모두 밝혀지겠습니다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큰 규모는 아닐 겁니다. 또 법인세가 설령 오른다고 하더라도 지수가 반드시 조정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세금을 올릴 때마다 증시가 하락했다면 전 세계 진보 정권은 모두 무너졌어야 됩니다. 사실 기업이라는 게 얼마든지 이익의 실현 시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10개의 장비를 가지고 100개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 공장에서는 매년 1억 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좌파 성향으로 바뀌면서 세금이 올라갈 것 같다고 생각이 된다면요. 매년 생기는 1억 원을 굳이 현재 시점에서 실현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 1억 원으로 장비 하나를 더 구매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당장 이익은 감소되겠지만 미래에는 11개의 장비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수익을 늘릴 수도 있겠죠. 현재의 이익을 미래로 얼마든지 이동시킬 수가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날 부유세가 문제인데요. 이 부유세 역시 전체 3분의 2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달랑 15명이 부담하게 될 정도로 정말 한정된 극소수의 부자만을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경기에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엘리자베스 워런이 발의한 극부유층 과세 법안은 순자산이 5천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에게만 매년 2%의 부유세를 부과합니다. 개인 순자산이 만약에 10억 달러를 넘어선다면 매년 3%의 세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대략 550억 이상 가진 사람들만
추가적으로 그런 사람들한테만 걷어서 1,140억 달러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게 하자는 겁니다. 만약에 워런의 발의가 수정 없이 통과된다면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 이렇게 딱 4명이 부담해야 될 세금만 연간 170억 달러, 10년간 1,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0조 원의 세수가 딱 4명으로부터 확보될 수 있어요. 굳이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조세 공정연구소 그리고 불평등 정책연구소 같은 곳에서는 미국의 억만장자들의 재산을 기반으로 향후 10년 동안 부유세를 부과시켜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모든 구제책의 4분의 3에 해당되는 자금을 충당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어요. 부유세 부과에 대해서 전체 유권자의 56%가 찬성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마도 공화당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할 거예요. 첫째, 대부분 창업자들이 주식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데 납세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 된다면 이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또 시장 변동성을 만들 수 있겠죠. 주식이 한꺼번에 나오니까. 둘째, 열심히 일해서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돈인데 또 뜯어간다면 이중과세가 될 수 있죠. 조세 정의를 잃게 되고 이는 곧 자본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할 겁니다. 셋째, 국부의 유출 문제도 대두될 수 있어요. 실제로 프랑스에서도 그랬었죠. 부유세가 실행된 적이 있었는데 정부는 세수 확보에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부자들이 다른 나라로 대거 이민을 가버렸기 때문이에요. 보나마나 워런 의원의 발의는 심각한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단지 시간이 좀 걸릴 뿐 어떠한 형태로든 부자 증세는 선택적 증세의 형태로 이번 정부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죠. 자, 아무리 미국 정부라도요, 마구잡이로 부채를 발행할 수는 없어요. 그럼 당장 불신이 찾아오죠. 정부의 지출 규모를 관리하기 위해서 국채 발행 한도라는 것을 설정해 두고 있는데요. 요거를 늘리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와 재무부죠, 하원의 부채 한도 협상을 통해서 수치상으로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가장 최근의 부채 한도 협상은 트럼프 재임 시설, 그러니까 2019년 8월에 결정되었는데요. 당시 재정 지출 한도를 3,200억 달러 증액시키고 부채 한도는 2021년도 7월 31일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이후로 바이러스 사태가 빵 터졌고 마침 한도가 유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마음 놓고 무제한 국채 발행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되죠. 결국 2000년에는 2019년도 대비 2배나 많은 국채 발행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발생해요. 지난 2011년 이후 미국 부채 한도 규모는 명목 GDP 대비 최고 103%를 넘지 못하게 설정되었는데요. 지금 이미 발행된 국채만 가지고도 제 아무리 용을 써도 이 금액을 맞출 방법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최소 3조 달러 이상의 인프라 투자도 대기 중이에요. 그럼 의원들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국채 발행 한도를 눈 딱 감고 한 200~300% 확 늘려버릴까요? 안 되죠. 그럼 누가 미국을 믿겠습니까? 그럼 돈을 확 더 찍어낼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파월 연준 의장은 과거 재정 적자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면서 MMT 기억나시죠? 현대 화폐 이론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어요. 지금까지 믿거니 하던 중앙은행장마저 이렇게 오리발을 틱 내민다면 결국 증세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거론해드렸던 보편적 증세로는 필요한 재원을 달성하기 어렵고 자칫 경기를 위축시킬 수도 있어요. 결국 부자 증세, 즉 부유세가 대안으로 제시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CEO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지난해 5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바이러스가 많았을 때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의 강렬한 희망은 우리가 이번 위기를 드라마틱하게 더 많은 사람, 특히 너무 오랜 기간 방치된 사람에게 지속 가능한 기회를 제공하는 촉매제로 사용하는 것이다.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부터 너무 많은 사람들은 이미 벼랑 끝에서 살고 있었다.
이런 위기가 깨닫는 계기를 만들어 기업과 정부가 생각하고 행동에 나서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투자를 하며 지난 몇 년간 포괄적 경제 성장을 막는 구조적 방해물이 되어왔던 것들과 맞서야 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한마디로 코로나 이전부터 부의 불평등이 심해 있었고 이를 수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성문 밖에서 태어나면 죽었다 깨어나도 레이버 클래스, 성문 안에서 태어나면 편안하게 평생 캐피탈리스트. 이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미국은 지금 불평등이 너무 심해서 툭하면 폭력 시위가 생기잖아요. 거의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이런 불만들에 대한 원인 치료를 위해서 부자 증세의 프레임이 절실하게 필요했는데요. 제이미 다이먼의 지난 5월 발언은 마침 발생된 코로나19이 미국의 고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돼야 된다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생각대로 증세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 섹터, 기술 섹터에서 약간의 조정이 수반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증세 이슈를 주식 비중 축소의 이유로 연관지어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 뚜렷하게 유리해지는 기업도 있는데요. 투자가 여의치 못한 회사는 배당을 늘리거든요. 과거 오바마 행정부 때에도 세금 내는 것보다는 특별 배당을 하자는 회사가 20여 개나 되었습니다. 이에 속하는 통신이나 에너지 섹터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높아심에 한 말씀 더 얹겠습니다. 바이러스가 유익하게 작용했다는 것 절대 아닙니다. 또한 어느 특정한 나라가 바이러스를 고의로 퍼뜨렸다는 생각을 가지셔서도 안 되겠습니다. 자꾸 세상을 음모론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냥 농부의 마음처럼 생각하십시오. 비가 오면 논에 물대러 나가는 것이고 해들면 깨 털고 고추 말리는 것이 정석입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의 주장처럼 예기치 못하게 바이러스가 창궐했지만 이참에 자본주의의 병폐를 치료하는 중요한 시기로, 계기로 활용하자, 그런 취지였을 뿐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